정보기관의 역할, 즉 국정원의 역할, 김상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우리 류삼용 위원장께서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경찰이 물청소를 경찰 자체적인 상황으로 판단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찰은 예, 상부에서 분명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걸 청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요. 해보지도 않았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네. 그 경찰이 이제 누군가에게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네. 상부가 누구겠느냐? 예. 지금 이제 그쪽을 의심하는 거죠. 그런 그 이제 물청소부터 시작해서 아까 김지호 대변인 그 헬기 타고 갈 때 네. 그 별거 아니라는 식의 뭐 이거하고 이송하는 것 자체를 시비로 거는 그거는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비난 보도가 나온 것은 누군가의 그 기획 아니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한 쪽에 실시간 기획으로 이제 경찰도 장악할 수 있고 언론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기획이었다. 예. 그게 어디겠느냐 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법률특보의 역할도 했지만 사실 뭐 이 사람 김건희가 또 아꼈다라고 알려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가 발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런 테러를 당한 거에 대해서 김건희의 지시일 수도 있다. 뭐 정권 차원의 누군가가 아주 높은 상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율해서 이 사건을 덮자, 프레임을 바꿔버리자라고 공작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배경 중 우리가 볼게요. 9월달 그 전년도에 한 석 달 전에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24일 죽음을 무릅쓴 단식 투쟁을 했고 네. 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 무도한 검찰이 2번이나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했고 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런데 사법부에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정말 그냥 승리를 거뒀고 예. 그때 이후로 야당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도 거의 다 잡았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이제 그 당의 주도권을 이재명 당시대표가 그렇죠. 완벽하게 가져가는 게 영장 기각이었었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주도자들이 예. 정말 당직에서 예. 물러났고 거기 뭐 정치적으로 나락을 간 거고. 그렇죠. 네. 배신자로 굉장히 비난을 예. 많이 받고 예.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강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 표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네요, 또. 대승을 한 거예요. 김태우를 상대로.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12월 달부터는 야, 이제 총선 해볼 것도 없다. 민주당이 완벽해. 그냥 축제 분위기였어요. 12월 달부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2023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2023년 11월과 12월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김건희의 디올백도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윤석열 정권과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살아있는 한 총선에서 어렵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런 게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믿지 않고요. 예. 상황을 믿거든요. 네. 상황이 그때 당시 집권 세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것이 네. 정말 지상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칼로도 죽이려고 하고 네. 뭐로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네. 그때 그 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배후라든지 은폐라든지 사건 처리 미흡이라든지 이 치밀하게 이재명 대표와 그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모함하려 했던 그 세력들을 네. 저는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은 이 김진성 테러 사건이 터지고 나서
향후에 뭐 김충식이라는 이름이 막 들어보셨어요? 뭐 등장하기도 하고 뭐 노상원이 막 등장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김진성이 절대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혼자서 돌아버려가지고 이런 일을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 공감되는 이 사건 이후에 정권 차원의 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려고 했던 것은 뭐 지금 김주호 대변인이나 네, 류삼용 위원장께서 동의하실 거고 다만 사건 이전에도 김진성이를 갖다가 테러범으로 만들고자 등 떠밀거나 아니면 뭔가 회유를 하거나 정권 차원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상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상상은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네네. 팩트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가 들은 정언에 의하면 예. 김건희의 계부, 김건희의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김충식이지 않습니까? 뭐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하죠. 김충식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진술에 의해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네. 하는 그런 정언을 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네. 접한 적이 있고 그 사람의 활동 반경이 이제 아산이었다. 김충식의 활동 반경이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사실로 팩트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테러로 지정이 된다 하면 수사가 확대된다 하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그게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 그 김진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2월 13일에 이미 선고가 됐어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피고인도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를 했고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예. 항소를 했는데 네네. 항소심에서 2심에서 둘 다 기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대법원으로 또 넘겼는데.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네. 법리에 오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심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15년 확정. 15년. 15년 확정.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살인 미수와 관련된 네. 혐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대테러 센터 그러니까 국가 공식 테러 1호로 지정이 된 거니까 네. 만약에 테러와 관련된 법률로 의율이 됐다면 이분이 15년 이 사람이 15년 정도 선고받고 끝날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의 최고형을 받은 것 같은데 예. 만일에 테러의 목적으로 의한 그 살인 행위를 얻어했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어떤 상상과 가정을 하는 이유도 이게 사건을 기획하는 단계를 윤석열 정권에 있는 인물 누군가와라도 모의를 했다면 그걸 재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드러내면 이건 이제 테러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의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살인 미수 관련해서 수사와 사법 절차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테러로 지정됐기 때문에 재수사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1월 1일, 1월 2일 이때 신년에 정상적인 사람이 테러를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도 그 정말 상상도 못하는 취약한 점을 생각해낸 거잖아요. 네. 일반인이.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라는 게 그냥 일반 시내가 아니에요. 네네네. 굉장히 차를 타고 오래 가는 오지에 약간. 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기자들하고 그런 당직자들하고 기관원들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일반인이 와가지고 테러를 저지른다? 아, 저는 이것은 정말 배우가 있지 않을까?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 일련의 그 사건을 방치하고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 네. 사건 어떤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네. 준비돼 있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죠? 헬기를 타고 가는데 헬기 이송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기자로서 속도 따라잡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누군가 준비되어 있는 팀이 없는 한은 그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다 못해 어떤 일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잖아요. 네. 모든 기자들이 와가지고 어디 처분 받았냐, 어디 수술했냐, 왜 브리핑 안 해주냐. 아니 우리 대표님이 죄졌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인재 영입 대신 예, 3호. 예? 3호 인재 영입 대신 우리 지금 강청이 4호. 강청이 브리핑을 했어. 근데 당신이 뭔데 브리핑하냐? 상당히 불친절했군요. 그 당시에 이제 아니 뭐 언론 와서 당신이 뭔데 뭐 브리핑하냐 이렇게 된 거야. 하면 왜 하느냐고. 왜 당신이 뭔데 브리핑하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 또 그러는 그래가지고 서울대 그 의사가 와서 브리핑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기자분들이 뭐 이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고 정말 돌아가실 뻔한 정말 중상을 입은 게 맞다. 예.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트냐? 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해 줬어요? 그렇죠. 네. 왜 갈래로 특혜로 갔죠. 해줬어요?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공격을 하는 거 보고 이게 그러면 테러를 당한 피해자한테 언론과 여론이 저렇게 질문하는 게 합당한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친절했다니까요. 그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서관 그만둔 것도 있어요. 아 너무 열받아서. 아니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아 그러니까 당연.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자기 억울한 걸 잘 표현을 못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정말 죽을 뻔하고 하다못해 그때 그 현장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강서 경찰서장도 발로 밟았어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아니, 그래 강서 경찰서장이 발로 밟길래 당신 진짜 뭐 하는 인간이냐고 제가 막 욕도 했어요.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 강서 경찰서장이 우리 류삼영 그 위원장님 못 들어가게 막은 거 아니에요?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정신도 없고 역량도 안 됐고 네.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다 얼음처럼 다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감하게 와서 우산으로 막 비서실장 눈을 찌르고 그리고 막 물청소를 할 그런 위인들이 못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니까요. 그럼 저는 그건 이해한다고 쳐요. 그 현장에서 그 처치를 못하고 그런데 우산을 피고 물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고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인 행위는 누군가의 지시다 하는 그런 말씀. 이거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지휘했다. 멀리서.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가 테러 1호로 지정된 이 사건을 재조사, 재수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이런 거는 이제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 테러로 지정을 되면 앞으로 이제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사, 재조사는 그러니까 어떤 루트와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 이게 지금 수사는 그동안 경찰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테러를 한다면 테러의 주체 기관은 국정원이고 예.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대테러 센터가 있는데 국정원과 그 두 개가 테러 사건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조사 주체가 그동안 경찰 수사로서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 의문이 있으니까 네. 이제 국정원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조사의 범위도 네. 이제 테러 자금은 어디서 나 경찰은 그동안 일반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형사 사건 일반 그 살인 사건으로 네. 형사 사건으로 했는데 테러와 관련됐다 하면 예. 이 지금 수사의 범위가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고 자금은 어떻게 동원됐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고 하는 이 범위가 경찰이고 이 한 좁은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 사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큰 범위로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심도 있게 수사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 물 청소한 사람 이 사람은 조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받은 적이 있나요? 예, 형식적으로는 고발을 이제 우리 대테러 당 대표 테러 대책위원회 명의로 네. 고발을 2번 했죠. 공수처에 가서 고발했어요. 그 2번을 했는데 결론은 무혐의 다 무혐의라고요? 네. 그거 받아들이십니까?
무혐의라고 아니, 하면은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총리사나 TF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사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예. 이 정권 하에서 이거를 다시 조사하면은 뿌리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물 청소를 한 사람은 누구였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 올라가다 보면 아까 이제 김주호 대변인이 예상하는 그런 주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게 만약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 수사를 할 길이 열리는 거네요. 김건희, 윤석열, 뭐 당시에 뭐 국가안보실에 동원됐으면 김태효, 뭐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당시 국정원장, 뭐 김상민,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김상민은 그 당시에 그 행위 당시에는 없었고 나중에 네네. 국정원 원장 특보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상민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네. 된 거죠.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어디 경찰관이 그 바닥에 떨어진 그 중요 증거물인 거지와 피 묻은 수건을 그냥 폐기합니까? 그게 증거물로 확보를 안 하고 그 이 자체를 그 수사 주체한테 이양하지 않고 현장 사진조차 안 찍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분명히 수사팀장한테 들었어요. 녹취가 있어요. 그때 제가 녹취 다 깠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은 증거물을 인수인계 받은 게 하나도 없다. 혈흔 사진도 없다. 그래서 제가 공개한 거예요. 그 정청래 대표, 서영교 대표실한테 받아가지고 막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셔츠 문제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부산대병원에 두고 왔으면 그 밖에 형사들이요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간 후에 뭔가 증거물이 있으면 회수하가면 되지 않습니까? 증거 확보나 증거 회수를 해야 되겠죠.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한테 그거 와이셔츠 어디 갔냐? 예. 와이샷은 찾았는데 저는 집중하는 게 이 넥타이라고 봐요. 기저 셔츠 두 개는 그 김진성이 찌르는 그 강도를 보면 이 두 개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넥타이를 찾아서 대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걸 궁금한데 넥타이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넥타이하고 그때 있었던 그 자켓? 저기 그때 코트는 코트?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그럼 다인 건 아닌가요? 넥타이는 통과를 안 한 것 같아요. 안 해요? 요 긴만 두 개 통과. 그렇게 그렇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유실된 것도 있고 가령 뭐 넥타이는 그러면 지금 찾아 있는 상태로 하시네. 다 그대로 보관시켜 놨습니다. 다 그대로 있는 거고 혹시 뭐 유실된 거는 따로 없는 겁니까? 유실된 이제 유실된 와이셔츠가 유실될 뻔했는데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부산대병원에 두고 왔어요.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병원에 전화했어요. 이거 그 찾아야 되는데 어디냐? 그럼 이제 폐기물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 업체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 업체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예. 그 어떤 시기에 갔던 폐기물 중에 굉장히 테러 발생에 중요한 증거물이 있다. 폐기하지 말아달라. 근데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네. 그럼 열어보고 우리가 가서 찾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의료 폐기물은 아무나 와서 열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와서.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달라 얘기하고 그때 이제 제가 경찰관한테 전화를 해서 예. 수사팀장한테 의료 폐기물을 열어보려면 영장이 필요하대더라. 여기에 의료 폐기물이 있어 거기 있을 확률이 99%니 가서 그 와이셔츠를 수거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예. 영장을 받아서 수거를 하셨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용을 다 이제 종합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2년 정도 지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이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이 재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드러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뭔가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도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부분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점 말고 다른 층이나 다른 지점에서 혹시 난 이건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 의혹을 제기한 바 없다 하는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한 부분 말고. 예,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네네. 또 헬기 이송 관련해서 특혜인지 아닌지 부산대병원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뭐 의사들한테 경고인지 뭔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짜맞춰진 것이다. 그리고 네. 분명히 그 칼이 사건 초기에 다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칼날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왜 김상민 검사는 그게 카타칼이라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죠?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러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의문적인 게 너무 많고 배우라든지 네. 사건 은폐라든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물 청소를 하고 이런 막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 안 한 건에 대해서 이거는 경찰 자체적으로도 감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큰 사건에 아니 그 심지어 제가 배현진이 이렇게 맞았잖아요 돌로. 아, 돌로. 그때도 어떻게 하는지 봤어. 그때는 폴리스 라인 하고 다 뭐 돌이고 뭐고 그 사건 현장을 보존을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썼어요 페북에 왜 배현진은 사건을 이렇게 해주고 우리 때는 물청소했냐 왜 물청소했냐. 그러니까 총경님 계시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자체 감사를 해요. 근데 아무런 걸 안 해요. 경찰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물청소를 했거나 혹은 뭐 그런 상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사건 은폐나 조작에 혹시 가담했다라고 하면 그 가담한 인물들이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영전하거나 승진할 수 있었던 그런 대목들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부산경찰청장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물러났고 아, 경찰서장도 그대로 정년 퇴직을 했죠. 다 그만뒀습니까? 예. 아, 근데 이제 그때 경찰청장은 지금 예. 뭐 도지사 나오려고 전 준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도지사 나오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우철문인가요? 우철문이 부산경찰청장이죠. 그분도 뭐 상당히 좋은 자리로 네. 가고 있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아주 윗단은 아니고 이제 강서 경찰서장 정도? 아니에요. 이 지금 그 강서경찰서장이 자체 판단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제 얘기는 아까 퇴직하고 물러났다고 하시는 분들, 그만뒀다고 하시는 분 한 두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윗단에 있는 그 중간 간부들 이 정도까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제대로 저는 그러니까 그 총리실사나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굉장히 그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공공기관이 유포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조사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초기부터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짜 뉴스 퍼뜨려서 하이브리드 전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조사도 받은 게 없고 지금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 관계자도 그렇고 그 무청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우산으로 그 현장을 가렸고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물청소를 하고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거지와 수건을 폐기했을 겁니다. 네. 근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누가 지시했는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그러면 경찰 자체 감사라든지 수사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게 지금 2년 동안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김주호 대변인이 다른 방송 못지않게 분노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대통령님도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뭐? 당사자가 제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네. 사모님이 오셨어 사인해 주려고. 근데 처음에 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으셨어. 그러니까 저희를 위로해 주더라고 오히려. 놀랬으니까 너무 놀래지 말라.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동의서를 이렇게 하려면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막 밖에서 막 울음소리가 안에서. 네. 그러니까 사모님도 언론에 속으신 거죠. 별일이 아니구나. 가족들도 그냥 별일 아니겠지.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언론에서만 보는 정보 정도로만 판단을 하신 거군요. 우리가 막 의사도. 되게 쩔쩔매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저희가 경우에 실패해갖고 죄송합니다. 정말 입이 네.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막 울상에 돼 있을 거 아니야. 앉아보자 못하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다니까. 참.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니까 막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유, 제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참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런 뭐 오늘 뭐 그런 비하인드까지도 또 알려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한 무게를 그때보다는 좀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주변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할 것이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본인 사건을 이렇게 뭔가 언급하시는 경우는 지금 뭐 집권 기간 동안 크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정부 하에서 이 국가공인 테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서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뭐 한편으로 들고요. 뭐 좀 이게 이제 가정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당시에 만약에 테러로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뭔가 뭐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이렇게 조작을 하고 기획을 해서 문제를 은폐를 한 이유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테러를 당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들로부터 좀 더 좋은 평가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폄하하고 이렇게 악마화를 계속 한 거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국정원에 의해서 국가 테러로 지정이 됐다면 이게 상당 기간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발견되면 저쪽 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걱정을 좀 덜해도 됐을 상황이 물론 이겼지만 예.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총선 결과가 뭐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뭐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선 문제가 대선 저는 좀 그 보수 정권 이제 보수 정당이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이 사실 굉장히 그 가덕도 피습 테러 암살 시도 사건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을 불거졌지만 그 전부터 계속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가서 선거를 하려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고 예. 지지자들과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예.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3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단식 투쟁을 할 때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20-30명 그 단식장에 와갖고 조롱하고 욕설하고 그걸 막 10시간, 20시간 방송하면서 슈퍼챗으로 돈을 벌고 30만 원, 40만 원 끝도 없이 쏟아져요. 그런 욕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렇죠. 경찰관하고 싸울 때마다 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엄청난 돈이 슈퍼챗에서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폐륜적인 테러를 일상화시키고 해도 되는 것이냐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오다가 끝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윤석열이든 누구든 그런 것은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규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도 되는 일이냐 그렇게 상식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문제요. 그렇게 계속 악화되다가 반국가 세력 부르짖다가 계엄까지 저지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우리의 적대적인 민주당은 다 척살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강화되다가 결국은 내란까지 저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든 야든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규탄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발본 세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저는 뭐 건강한 어떤 그 뭐랄까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지나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악마화를 거론을 했었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정치적인 테러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우리 유삼용 위원장께서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게 잘못하면 처벌받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처벌받고 잘못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는 건 기본이고 네. 지금 너무 양극화, 양극단, 진영 간의 양극단을 유발하는 그런 행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를 심하게 공격하고 욕설을 하고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유리하니까 그런 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풍토가 적극적으로 지금 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행태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 유튜브 시스템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 우리가 어떤 걸 하나 보면 반대쪽에 추천이 돼서 알고리즘이 균형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빨간 쪽 그 극우 쪽 성향을 그 유튜브를 보면 계속 더 심한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혼자 보다가 이제 이 세뇌가 돼버리고 확정 편향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행태가 유튜브 때문에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좀 운영 체계를 예. 균형이 갖고 있도록 이 사람이 빨간 그 플러스 쪽을 너무 많이 보면 마이너스가 추천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좀 바꿨으면 예. 유튜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악마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뭐 김조 대변인도 어쨌든 예. 대한민국 세금으로 생활을 하는 공직자들이 대테라 센터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피해자를 모함했고 그리고 혈흔을 물청소했고 중요 증거물인 수건과 거지를 폐기했고 그리고 정말 그 안 좋은 정말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피해자를 매도하는 그러한 예. 어떤 심리전을 한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직자였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겠지만 네.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애매하고 시간이 지났고 증거도 사라졌고 네. 그렇다면 인사적으로도 저는 조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짓을 행한 그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공직에서 불이익이든 발본색원 하든 정말 불이익을 크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